경기도 서남부 지역, 이제 군포, 뭐 안산, 수원 이쪽 지역에서 굉장히 많은 부녀자들이 좀 실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했는데요. 중간에 이제 시신으로 발견이 되기도 했고요. 이제 연쇄 실종이니까 같은 범인이 납치한 게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2008년 12월에 군포의 어떤 여대생 한 명이 행방불명되는 사건이 이제 발생을 하는데요. 경찰에서 이거 신고를 받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산의 한 농협에서 어떤 남자가 이제 가발을 쓰고 피해자의 카드로 현금 70만 원을 인출하는 사진이 이제 CCTV에 촬영이 됐고요. 행방불명되는 그 시점을 중심으로 해서 범행 시간에 일단 통과된 차들을 CCTV를 이제 많이 분석을 했는데 그 중에 검은색 에쿠스가 이제 용의 차량으로 이게 떠오르게 되는데 차량 명의자는 보니까 여성이었어요. 60대 여성이었는데 그 사람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실 운전은 아들이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여성 편력이 좀 있었던 연쇄살인범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지능범인데요. 피해자들의 뭐 손가락을 일단 다 자른다든가 혹은 피해자들의 의류라든가 이런 소지품을 다 태우고 그다음에 이제 묻고 하는 지능범이었던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경찰에서는 근데 이런 그 주도 면밀한 강호순의 이런 성격 때문에 사실은 강호순을 유력한 용의자로 보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강호순이 이 DNA나 이런 것들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의 차량 2대를 태워버립니다. 태워버리니까 더 이제 경찰에서는 의심을 하게 되고 근데 자백을 하지 않고 있었던 상태고요. 그래서 이제 경찰에서는 강호순이 용의자이기 때문에 혹시 옷이라든가 뭐 이런 범행 도구 같은 게 집에 있는지 그 옷에 혹시 피해자들의 실종자들의 피가 묻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해달라고 국과수로 굉장히 많은 증거물들을 의뢰를 합니다. 의류 중에 이제 까만색 잠바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트럭에서 이제 경찰이 수거한 바로 이 점퍼인데요. 그냥 보기에는 너무 깨끗하고 만약에 여기서 피가 보였으면 강호순도 버리거나 다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제 블루스타라고 하는 루미놀 시약을 가지고 이렇게 뿌려보니까 굉장히 아주 미량의 피를 찾을 수가 있었는데 이 피가 그 강호순이 검거됐던 그 여대생 납치 사건의 그 피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니까 빨리 분석을 했어요. 하루 만에 다 분석을 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 나온 이 DNA가 그 여대생 게 아니고 또 다른 여성의 DNA가 이제 검출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는 데이터베이스도 없었기 때문에 이제 누구의 DNA인지 알 수는 없었죠. 근데 이제 경기 서남부 지역에 그 부녀자들 계속 실종이 되면서 제가 이제 좀 더 눈으로 좀 쉽게 이제 보려고 포스트잇에다가 그 실종됐던 분들의 DNA를 이렇게 적어 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책꽂이에다 붙여놨었는데 그 보니까 그거랑 이제 딱 맞는 분이 한 분이 있었던 거죠. 소름. 그래서 정말 이제 소름이 좀 쫙 끼치면서 바로 그날 저녁에 이제 담당 경찰서 경기 남부지방청에 전화를 해서 그 피가 한 달 전에 실종됐던 다른 여성의 DNA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제가 듣기로는 이제 경기 서남부 지역에 실종됐던 실종자들 다 본인이 죽였다 이런 자백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럼 그 혈흔 하나, 그 작은 혈흔 하나 때문에 수백 벌의 옷에 그 루미놀 시약을 다 이렇게 뿌려보신 거예요? 그렇죠. 굉장히 이제 중요한 사건이고 사실은 어디서 나올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증거물이 많아서 좀 고생은 했지만 이제 하나씩 다 뿌려서 피를 찾게 됐고 그게 이제 다른 실종자께 되면서 연쇄살인의 전모가 드러나게 된 거죠. 또 하나는 치약이 단점이 이제 다 좋은데 좀 비싸다고 하는 거. 그래서 범죄 현장에서 막 이렇게 피를 찾는다고 뿌리게 되면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좀 국산화하면 좋겠다고 해서 이제 국산화에 하게 된 계기가 됐던 사건도 바로 강호순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강호순 사건이 굉장히 나비 효과가 큰데요. 이 강호순 사건 때문에 사실은 우리나라의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가 시작이 됩니다. 처음에 2004년에 유영철 연쇄살인 사건 때 외국처럼 우리나라도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좀 그게 실패했어요. 이 검찰과 경찰이 또 서로 이제 하겠다고 하기도 했고 시민단체에서도 반대도 있었고 그래서 이제 무산이 됐었는데 강호순 사건이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범죄자 DB를 만들어야 되겠다. 이춘재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는 당연히 DNA가 없었으니까 기술이 DNA 증거에 대해서 전혀 아무 생각이 없었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증거물을 남겨놨습니다. 지금 검출이 된 거는 피해자들의 의류에서 이춘재가 손으로 만졌던 부위들 거기서 이제 검출이 된 겁니다. 그대로 나오는. 그래서 DNA 감식이 강력한 이유 중에 하나는 굉장히 미량이라도 증폭을 해서 이제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눈에 보이지 않는 혈흔도 마찬가지고 손으로 만진 그런 증거물에서도 DNA가 검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와. 이춘재도 마찬가지인데요. 자백을 하지는 않죠. 근데 이제 이춘재의 한테 너의 DNA가 옛날 화성 연쇄살인 사건 증거물에서 나왔다고 하니까 자백을 하게 된 거죠. DNA가 나왔다고 하니 내가 자백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이춘재가 이제 범인이라고 밝혀졌을 때 2019년이죠. 2019년 가을에 학회가 있어서 베트남에서 이제 발표를 하기 전이었는데 그 뉴스를 듣고 한국의 아주 오래된 미제 사건, 화성 연쇄살인 사건이 DNA 감식으로 이번에 해결이 됐다라고 하니까 많은 참석자들이 박수를 쳤던 네, 기억이 납니다. 제가 들으면서 또 신기한 게 30년 전에 흘린 땀도 분석이 되나요? 굉장히 오래된 시료에서도 분석이 가능합니다. 이 이유는 DNA라고 하는 물질이 원래 굉장히 안정한 물질입니다. 생각해 보시면 아주 오래된 이집트 미이라라든가 또 심지어는 2만 년 된 네안데르탈인 화석에서도 DNA 분석하는 걸 보면 굉장히 DNA가 안정하다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이제 피 같은 경우는 좀 육안으로도 관찰 가능한 자국이 있는데 땀은 사실은 그런 게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보이지도 거기에 않는데. 그 땀이 있을 거라고 또 추정을 하고 또 이거 하시는지 뭐 모르겠어요. 혈액은 아까 루미놀로 찾을 수도 있고 한데 땀이나 이게 만진 부위는 사실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걸 찾기 위한 연구는 지금 하고 있지만 일단은 있을 것 같은 부위를 닦는 거죠. 아, 목 뒤, 누렇게 그렇죠. 되는데. 뭐 장갑이면 안쪽, 뭐 팬티면 또 어디 만질 수 있는 사이즈가 작으면 다 닦을 수도 있고. 그리고 광원이나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수 요원들이 그 들고 다니는 그 프레시 같은 게 있는데 눈에 잘 안 보이는 아주 미량의 흔적도 일단 찾을 수가 있습니다. 몇 년 전만 해도 사실 우리나라의 DNA 감식이 외국보다 떨어진다 이런 인식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2006년에 국제적으로도 우리나라의 DNA 감식 기술이 알려지게 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서초구에 있는 설해마을 가보신 적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다 가봤죠. 잘 아시겠지만 이 설해마을은 프랑스풍 카페라든가 레스토랑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속에 프랑스 마을이라고 할 정도로 프랑스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는데요. 2006년에 한국의 어떤 자동차 회사에 기술자로 일하던 장 루이 꾸루조라고 하는 프랑스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부인하고 또 아들이 2명이 있는데 여름에 이제 휴가를 프랑스로 갔다가 본인만 사업이 있어서 일이 있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제 집에서 자기가 시켰던 뭐 고등어가 있었는데 이거를 이제 냉동고에다가 넣으려고 냉동고를 이렇게 열어보니까 이 까만색 봉지에 갓 태어난 영아의 시신이 이제 2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신고를 한 거죠. 저희가 첫 번째로 분석한 게 두 영아는 쌍둥이가 아니다. DNA는 서로 다르다. 두 명이 서로 따로따로 출산이 됐다고 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장 루이 꾸루조의 DNA와 친자 검사를 해보니까 안 맞아. 아니. 꾸루조가 아버지다. 네, 두 영아의 아버지. 근데 몰랐다고요? 또 하나는 이 두 영아의 미토콘드리아 DNA를 분석을 하게 되면 엄마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엄마도 한 여자다. 뭐야?
사실은 집에서 출산한 것 같이 이제 생각이 되니까 일단은 그 부인이 가장 용의자가 될 수가 있는데 부인하고 아들들은 다 이제 프랑스에서 돌아오지 않은 상태라 이제 분석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그 집에 있던 모든 생활용품들을 수거를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칫솔, 귀이개, 그다음에 쓰던 연고, 뭐 이런 거 빛 같은 거 그거 하니까 그 중에서 영아들과 친자 관계가 성립이 되는 여성의 DNA가 나왔어요? 검출이 된 거죠. 그럼 여성. 엄마. 그래서 당연히 엄마로 일단 추정을 할 수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이 프랑스인 부인이 프랑스에서 막 인터뷰를 하면서 자기는 옛날에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 굉장히 이제 미궁에 좀 빠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베로니크가 자기 자궁 적출 수술을 했다고 하니 그 병원을 찾아가서 보니까 뭐 수술한 그 기록이 있고 그 자궁에 조직이 남아 있는 거죠. 미치겠네. 그래서 그게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이 되잖아요. 이거를 이제 분석하면 이제 밝혀질 수가 있게 되는데 성공적으로 우리가 DNA를 확보를 하고 봤더니 일치를 하는 거죠. 그 칫솔에서 나온 것과 일치하고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 그래서 이걸 가지고 최종적으로 발표를 합니다. 아, 이 부인이 범인이다. 근데 여기까지 들었을 때 혹시 이상한 점 눈치채지 못했나요? 너무 많아요. 자궁 적출 수술을 했는데 어떻게 임신을 했는지랑 그리고 아이가 둘이 쌍둥이가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럼 2번 출산을 했다는 건데 일단은 자궁 적출 수술하기 전에 출산을 했겠죠. 어머. 근데 그러니까 2번이나 9달을 배가 불렀을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잘 몰랐던 내용이 하나 있는데 베로니크가 사실은 임신 거부증이라고 하는 걸 앓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앓게 되면 자기가 이 임신한 거를 이제 거부하는 거기 때문에 태동도 없고 이렇게 숨어서 있게 되고 이렇게 본인도 모를 수가 있다고 하는. 어머 본인도 모르게. 정신병리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 상상 임신은 들어보셨죠? 네. 그 반대인 거죠. 임신을 반대. 했는데 그럼 몸이 네. 안 한 것처럼. 네, 그러니까 극도로 임신을 두려워하거나 싫어할 때 테스트기에서도 그래서 안 나와요? 네, 그런 게 있는데 입덧도 없고요. 배도 약간 살찐 정도로 부르고. 근데 산부인과 교수님이랑 저희가 같이 세미나 할 때 이런 표현 하시더라고요. 전 이 표현이 너무너무 슬펐어요. 태아가 엄마가 너무너무 임신을 거부하고 있는 걸 알아서 숨어 지내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데 정말 속상하더라고요. 진짜 충격적이다. 네, 그래서 프랑스에서도 처음에 이제 자국민의 말을 먼저 믿겠죠. 그래서 한국의 결과를 사실은 또 신뢰하지 않았던 측면이 있습니다. 당시 프랑스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수준이 그렇게 높다고 생각 안 했던 것 같고요. 그래서 분석 결과하고 또 시료하고 다 프랑스로 보내서 프랑스에서 또 독자적으로 분석을 해서 같은 결과가 나와서 부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프랑스에서 다른 또 영화도 살해해서 총 3명을 살해한 걸로 나중에 마지막에 이제 최종적으로 8년의 형을 이제 받게 되고요. 근데 임신 거부증이 또 가만히 돼서 약간 형이 또 줄어들기는 했습니다. 근데 당시에 이제 프랑스에서 한국의 말을 처음에 안 믿어서 그 나중에 이제 프랑스에서 좀 사과를 했습니다. 한국에. 해야죠. 국제적으로 또 우리나라의 DNA 감식이 많이 알려지게 된 사건이 되겠습니다. 이 DNA 감식이 범죄와 관련해서만 활용되는 건 아니에요. 또 여러 가지 적용되는 그 사건 중에 지금 기억나는 게 이제 미국의 클린턴 대통령의 성추문 사건이 있었어요. 백악관 인턴 사원이었던 그 모니카 루인스키라는 여성하고 깜짝아. 모니카 루인스키라는 여성하고 사이에 이제 뭐 3년 동안 9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가졌다고 알려진 사건인데 이게 이제 알려지게 된 계기는 사실은 이 루인스키가 자기 친구하고 이제 통화를 하면서 사실은 그 클린턴 대통령과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하는 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가 이제 그걸 또 녹음도 하고요. 그래서 이 녹음된 테이프 이거를 가지고 이제 고발을 하는 거죠. 이제 클린턴 대통령도 계속 그런 게 없었다라고 사실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이때 이제 중요한
그 증거물이 하나가 이제 의뢰가 됩니다. 루인스키가 그 클린턴의 체액이 묻어 있는 이 옷을 가지고 있었어요. 어머. 그래서 FBI에서 클린턴 대통령의 시료를 채취를 하고 드레스에 묻은 체액하고 비교를 했더니 일치합니다. 그래서 일치하면서 클린턴 대통령도 대국민 사과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증거물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걸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근데요, 이게 범죄나 수사 말고 DNA로 밝혀낸 것 중에 혹시 또 다른 것 중에 굉장히 좀 기억에 남는 거 혹시 있으면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오, 궁금하다. 마치 이 지구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사람이 아니야. 지구 생명체가 아니고 뭐 외계인이라든지 뭐. 본 적 없는 DNA다. 그렇지. 뭐 이런 거. 제가 그것도 경험했던 사건 중에는 제일 깜짝 놀란 거는 유병헌 사건. 왜요? 당시에 이제 유병헌이 이제 굉장히 전국적으로 또 검거하려고 하는 사람이었는데 그 순천에 있는 어떤 매실밭에서 발견된 불상 변사자가 한 명 있었는데 번거지 모자도 쓰고 하늘을 이렇게 보면서 반드시 이렇게 누워 있는 상태. 그리고 당시에 이제 부패가 진행이 돼서 진짜 충격적이다. 네. 근데 그건 어떻게 밝혀진 거예요? 유병헌의 DNA를 원래 확보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죠. 한번 순천에 있는 어떤 별장에서 이제 놓친 적이 있는데 그 별장에서 수거된 증거물에서 나온 남성 DNA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수원이라고 하는 종교 시설에서 뭐 칫솔이라든가 뭐 이걸 또 수거해서 또 분석한 게 있고 그 형의 DNA. 그래서 이걸 종합적으로 분석을 해서 이 DNA를 범죄자 DNA 데이터베이스에 올려놨어요. 수록을 했어요. 그 결국은 이 데이터베이스에서 일치된 거죠. 너무 깜짝 놀랐죠. 아무도 유병헌이 그렇게 매실밭에서 발견되리라고 상상 안 했기 때문에. 그리고 처음에는 아무도 믿지도 않았어요. 이거를 발표할 때도 어떻게 그게 말이 되냐. 안 믿었어 사람들이. 그럼 확실한 거죠? 확실합니다. 왜냐면 DNA로 나이, 뭐 인종, 키, 얼굴까지 요즘은 다 비슷하게 그리고 나온다니까. 그게 3개월 뒤에 숨어있던 아들을 또 잡아서 친자 검사를 또 확실하게 한 번 했고요. 그래서 DNA가 사실은 이럴 정도의 그 정확성이 없다면 사실은 이렇게 중요해지지 않았어요. 선생님, 제가 영화를 좀 많이 봐가지고 이거 진짜 정말 개인적으로 궁금한 건데 왜 범죄자 DNA를 많이 보셨잖아요. 그럼 그 DNA에 뭔가 공통된 범죄를 유발할 수 있는 뭐 그런 게 있을까요? 궁금하다고. 우리나라에서는 많이 안 했지만 외국에서는 그런 연구를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폭력 유전자 뭐 이렇게 해가지고 폭력 성향 막 이런 거. 그게 이제 옛날 원시 시대에는 사실은 그런 폭력성이 생존에 중요한 그렇죠. 요인이었거든요. 때려잡아야 돼. 전사 유전자라고 해서 이제 그런 것들이 그 범죄를 결정적으로 이제 하지는 않고 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는 있다라고 하는 연구는 있기는 합니다. 와, 충격적이다. 왜냐면 사이코패스도 유전일 수 있다고 막 그런 거. 그런 연구를 일부 하고 있죠. 심리학 하시는 분과 정신질환 하시는 분과 또 DNA 하시는 분들이 아직은 연구 단계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DNA 연구를 하면 할수록 많은 정보를 담고 있어서 이 DNA를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차별하면 안 되는 그런 법이 만들어졌어요. 미국에서는 있어요 법이. DNA 차별금지법. 특히 이제 보험회사 같은 데서 그런 정보를 특히 이제 질병과 관련된 정보를 알게 되면 보험을 가입할 수 없도록 이렇게 막을 수도 있고 또 그런 것 때문에 또 차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미 오래전부터 차별금지법이 만들어질 정도로. 일반적으로 그 광고나 뭐 전단지에 오랫동안 못 찾은 실종자들 같은 경우들도 많잖아요. 만약의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어떻게 뭐 좀 남겨놓거나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을까요? 그 2005년에 실종자의 DNA를 확인하는 그 법이 하나 먼저 생긴 게 있습니다. 실종 아동 DNA 법이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어릴 때 아동을 잃어버리게 되면 집을 못 찾아오잖아요. 유일하게 신원 확인을 할 수 있는 거는 사실은 DNA밖에 없거든요. 시설에서 살고 있는 그 실종 아동들, 그 다음에 아이를 잃어버린 가족의 DNA, 이거 두 개를 데이터베이스로 구축을 해서 신원 확인을 해주고 있는데 지금 뭐 한 수백 명의 아동들이 일단 신원 확인이 되고 있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우리가 집에 이제 다들 냉동고를 하나씩 가지고 있잖아요. 그 냉동고 안에 자기의 DNA 혹은 부모님의 DNA 또 아동의 DNA를 보관해서 얼려두면 실종이 됐을 때 바로 확인할 수 있어요. 어떻게 보관을 하는? 그냥 얼려놓으면 돼요. 예를 들면 뭐 뭐 침을 뭐- 뱉어요. 아니 그러니까 심지어는 뭐 아동 같으면 머리카락? 먹던 사탕을 그냥 얼려놔도 되고요. 그렇게. 그다음에 뭐 면봉으로 채취해서 그냥 얼려놔도 되고. 그 정도만 해도. 손톱 같은 경우도 되나요? 손톱이 되죠. 예, 되는데. 예. 손톱이 되죠. 예, 되는데. 예. 코딱지도 세고. 코딱지도 세고. 그만하자 코딱지. 그래서 뭐 부모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치매 노인도 나중에 그 실종 아동 그 법이 개정이 2번이 돼서 잃어버리면 집을 못 찾아오는 그러네요. 사람들이라 이렇게 데이터베이스에 수록하도록 돼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 못한 분야가 엄청 넓네요.